저는 강민수입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술과 가정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죠. 올해로 55세, 아내 지영과 결혼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제 아내는 종합병원 병동 간호사예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죠. 그래서인지 저는 집안일이라도 꼼꼼히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안전 문제에는 좀 예민한 편이었어요. 학교, 공구실에서 일하다 보면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집에도 가스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를 빠짐없이 설치했죠. 거실, 주방, 각 방마다 하나씩 달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과하다고 했지만 저는 늘 말했어요. 안전은 아무리 챙겨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이죠. 비상가방도 현관, 신발장 위에 항상 준비해뒀습니다. 손전등, 라디오, 구급약품, 생수, 건전지까지 매달 점검하고 유통기한 지난 건 바로 교체했죠. 이런 제 모습이 처가, 식구들 눈에는 유난스러워 보였나 봅니다. 장모님 댁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장모님은 낡은 재봉틀을 정성스럽게 닦고 계셨습니다. 1970년대에 사신 것이라더군요. 재봉사로 일하시며 우리 아내와 처형, 처제를 키우신 소중한 도구였죠. 장모님이 재봉틀 서랍을 열며 봉투 몇 개를 정리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종이는 단단한 데 넣어야 변색이 안 온다면서요. 습기 먹으면 금방 누렇게 변한다고 하시며 서랍 깊숙이 봉투들을 넣으셨죠. 그때는 그저 장모님의 꼼꼼한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큰 처형 미라가 제게 핀잔을 준 것도 그날이었어요. 사위가 너무 앞장서면 체면이 깎인다면서요. 장인어른 생신 준비를 제가 도와드리려 했을 뿐인데 니라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처가의 일은 딸들이 알아서 하니까 사위는 뒤에서 조용히 있으라는 거였죠.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30년 넘게 처가와 인연을 맺어왔는데도 여전히 외부인 취급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지영은 제 손을 살짝 잡아주며 위로했죠. 언니가 원래 그렇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동네 주물공장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은퇴하신 후에도 체면과 가풍을 중시하셨죠. 저 같은 교사 사위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늘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날 저녁 처가에서 식사를 하는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소화제를 드셔도 나아지지 않으셨죠.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지만 장인어른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부쩍 살이 빠지신 것 같다고요. 저도 눈치챘지만 말하지 않았던 거였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공구실 정리를 하는데 문득 장모님이 재봉틀 서랍에 넣으시던 봉투들이 떠올랐어요. 왜 그때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장모님의 진지한 표정 때문이었을 거예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시는 것 같았거든요. 퇴근 후 집에 와서 또다시 비상가방을 점검했습니다. 건전지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약품 유통기한을 체크했죠. 지영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꼼꼼하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고. 대비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제가 대비해야 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처가에서 벌어질 일들, 그리고 우리 부부가 겪게 될 시련들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안전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요. 바로 가족 간의 신뢰와 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3년 초봄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죠. 소화불량이 계속되고 요통까지 심해지셨어요. 처음엔 노인성 질환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악화되자 큰 병원 검사를 받기로 했죠.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지영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지영이 먼저 결과를 확인했거든요. 담독의 암 의심 소견이었습니다. 전이 가능성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확실한 진단을 위해선 추가 검사가 필요했어요. 2차 병원, 3차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의사마다 조금씩 다른 소견을 내놨죠. 어떤 의사는 수술이 가능하다 했고, 어떤 의사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점점 지쳐가셨어요. 검사 받느라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셨죠. 그때 둘째, 처제 소라가 제안을 했습니다. 병원 입원이나 연락 창구를 자기 번호로 통일하자고요. 효율적이라면서 말이죠. 언니인 미라도 동의했습니다. 사위인 제가 나서면 복잡해진다면서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영이 제 팔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들이 알아서 하게 두자고요. 아버지도 딸들이 챙기는 걸 더 편해하실 거라면서 말이죠. 결국 병원 보호자 연락처는 소라 번호로 등록됐습니다. 저와 지영은 간병과 병원 이송을 도맡았지만 정작 의료진과의 소통은 차단된 셈이었죠. 뭔가 이상했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이게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를요. 장인어른이 입원하신 후 저희 부부는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영은 근무 시간을 조정해가며 아버지를 돌봤죠. 저도 수업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식사 챙기고 산책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미라와 소라가 저희 방문 시간을 제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피곤해 하신다면서요. 오늘은 검사가 많아서 면회가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말이죠.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장인어른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어요. 전화를 해도 통화가 어렵다고 했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직접 가면 항상 검사 중이거나 수면 중이라고 했죠. 지영도 답답해했습니다. 아무리 딸이라도 이건 너무하다고요. 자기도 딸인데 왜 아버지를 못 보게 하냐면서 울먹였죠. 저는 지영을 달래며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한 번은 미라를 만나 따졌습니다. 왜 우리를 차단하느냐고요. 미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위가 너무 나서면 아버지가 부담스러워 하신다고요. 체면 때문에 편히 쉬지도 못하신다면서 저를 탓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넘게 정성껏 모신 장인어른인데 이제 와서 부담이라니요. 지영은 언니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감정적이라며 핀잔만 들었죠. 그러던 중 장모님을 뵙게 됐습니다. 장모님은 미라 집에 계셨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셨더군요. 장인어른 걱정에 잠도 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장모님도 장인어른을 자주 못 뵌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부부인데도 면회가 제한된다니요. 장모님은 딸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라며 애써 웃으셨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장모님께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장인어른 곁을 지키겠다고요. 병원 간호사인 지영이 동료들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장인어른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소라로 되어 있어서 의료진도 소라에게만 상황을 설명한다고 했죠.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처형과 처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죠. 지영과 함께 대책을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새벽 시간을 노려 병실을 찾기도 했죠. 하지만 번번이 막혔습니다. 마치 철저히 계획된 것처럼 우리의 접근을 차단했어요. 이 모든 게 나중에 알게 될 충격적인 진실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답답하고 화가 날 뿐이었죠. 가족이란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의사 지시로 면회 금지라는 거였죠. 전화를 하면 검사 중이라 했고 문자를 보내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녹음된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지영은 점점 초침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얼굴도 못 본다니 이게 말이 되냐며 울먹였죠. 저도 막막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보호자가 소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 번호였습니다. 간호사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환자분이 위독하시니 보호자분이 빨리 오셔야 한다고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지영에게 소리쳤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다고,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지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미라와 소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가 연락했냐고요. 어떻게 알고 왔냐면서 따졌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위독하신데 어떻게 왔냐니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자 소라가 황급히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간호사가 교대하면서 실수로 제 번호로 연락한 거였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연락도 안 했냐고 따지자 리라는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죠. 사위가 무슨 자격으로 큰 소리냐고 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영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나도 딸이라고 왜 나는 아버지를 못 보게 하냐고요. 하지만 미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집간 딸이고 우리가 남은 딸이라고. 순서가 있다면서 저희를 밀어냈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미라와 소라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희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지영은 계속 울었어요. 간신히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장인어른은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가쁜 숨을 쉬고 계셨죠. 지영이 아버지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이 잠시 눈을 뜨신 거예요. 지영을 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죠.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말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많은 걸 전하셨어요.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병원 직원에게 확인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요. 역시나 모든 연락처가 소라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번호는 아예 삭제되어 있었죠.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를 배제한 거였어요. 장인어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차단하려 했던 겁니다. 만약 그 간호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장인어른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소라는 변명했습니다. 연락처를 단순화한 것뿐이라고, 효율을 위한 거였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배제였다는 거요. 처음부터 우리를 밀어내려 했던 거죠. 그날 밤, 장인어른은 다시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병원에 매일 전화해서 상태를 확인했고, 직접 찾아가서 면회를 요구했습니다. 미라와 소라가 막으려 해도 포기하지 않았죠. 지영은 언니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혈육이 이럴 수 있냐며 한탄했죠. 저는 지영을 위로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은 장모님이라고요.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미라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사위가 너무 극성이라고, 체면도 모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그건 바로 가족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람들이라면서, 사위는 영원한 남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장모님을 뵈러 니라 집을 찾은 건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전화했는데 장모님이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기에 걸리신 것 같다고 하셨지만 뭔가 이상했죠. 저는 지영과 함께 바로 미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우리가 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막으려 했지만 지영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를 보겠다며 집안을 둘러봤죠. 거실에도 안방에도 장모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때 현관 옆 작은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창고로 쓰던 좁은 방에 장모님이 계셨던 거예요. 방은 춥고 눅눅했습니다. 창문도 없어서 환기가 안 됐죠. 전기장판 하나만 깔려 있었고 이불도 얇았어요. 밥상을 보니 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장모님은 저희를 보시고 당황하셨어요.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곳에 계시냐고,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며 니라에게 소리쳤죠. 미라는 변명했어요. 어머니가 거실이 시끄럽다고 하셔서 조용한 방을 드렸다고요. 하지만 장모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셨어요. 미라가 자기를 귀찮아한다고, 눈치 보여서 작은 방으로 들어오셨다고요. 밥도 눈치 보며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씀이었어요. 미라와 소라가 이간질을 했다는 거예요. 민수가 장모를 무시한다고, 지영이가 친정을 멀리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원망하셨다고 미안하다며 우셨어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장인어른 병원 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장모님까지 이렇게 대하다니요. 미라는 끝까지 변명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가겠다고요. 미라가 반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녀인 자기가 모신다고 체면이 있지 남의 집에 가시겠냐고 했죠. 하지만 장모님이 일어서셨어요. 지영이 손을 잡으시며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방을 드리고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했죠. 장모님은 며칠 만에 제대로 씻으셨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영은 어머니 건강부터 챙겼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영양실조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폐렴 초기 증상도 있었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장모님은 차츰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웃음도 되찾으셨죠. 저희와 함께 식사하시며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재봉사로 일하시던 때 장인어른과의 연애 시절 이야기까지요. 특히 재봉틀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 재봉틀로 온 가족 옷을 지으셨다고, 딸들 교복도 직접 만드셨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죠. 미라 집에 두고 온 재봉틀이 걱정된다고 하셔서 제가 가져다 드렸습니다. 재봉틀을 다시 만지시며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소중한 것들을 넣어뒀다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보라고 하셨죠. 저는 그때도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장모님이 완전히 회복되셨을 때 미라와 소라가 찾아왔어요. 어머니를 데려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장모님이 거부하셨습니다. 여기가 편하다고 지영이랑 있겠다고 하셨어요. 미라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며 체면을 내세웠지만 장모님은 단호하셨죠. 체면이 밥 먹여주냐고 이제는 편한 곳에서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미라와 소라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장모님이 저희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았다면서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자기가 떠나는 날이 와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모든 준비를 해두셨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장모님은 이미 모든 걸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딸들의 본심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말이죠. 그래서 재봉틀 속에 진실을 숨겨두신 겁니다. 2023년 늦가을 장인어른이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몇 달은 정말 힘드셨어요. 병마와 싸우시느라 많이 야위셨죠.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온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주 자리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미라가 장녀인 자신이 상주석 맨 앞에 서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관례상 사위가 상주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제가 말하자 체면 운운하며 따졌죠. 결국 장례는 체면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어요. 미라는 제가 인사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죠. 마치 장인어른의 죽음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장례 둘째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김태연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장인어른의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다면서요. 장례가 끝나면 가족들 앞에서 낭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장인어른이 유언장을 남기셨다니요. 지영도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라와 소라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죠. 3일장을 치르고 장지에서 돌아온 후 미라 집에 모였습니다. 김태연 변호사가 봉투를 꺼내 유언장을 펼쳤어요. 장인어른의 떨리는 필체로 쓰여 있었죠. 날짜는 병원에 입원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지분과 토지는 모두 두 딸에게 나눠준다고 했어요. 미라와 소라에게 절반씩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여기까진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구가 충격이었어요. 사위 민수는 앞으로 발길을 끊었으면 한다는 문장이 있었던 겁니다. 처가와 거리를 두고 살라는 의미였죠. 마치 절연 선언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30년 넘게 정성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시다니요. 지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며 울먹였죠. 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러니 따르는 게 도리라고요. 이제 사위는 우리 집안일에 관여하지 말라면서 못을 박았죠. 소라도 거들었습니다. 어차피 남인데 이제 각자 살면 된다고요. 변호사는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공증도 받았고 증인도 있다면서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증인 서명란에 미라와 소라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이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실 리 없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한 문서였으니까요. 장모님은 우리보다 더 충격을 받으셨어요. 영감이 그럴 리 없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분명 미라와 소라가 뭔가 조작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시 증거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지영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자고요. 아버지 일은 억울하지만 이제 어머니만이라도 제대로 모시자고 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미라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49제 때 어머니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장녀로서 당연한 권리라면서요. 하지만 장모님이 거부하셨죠.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하셨어요. 유언장 충격이 제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인어른이 남기신 빚이 있다는 거예요. 공장 운영하면서 진 빚인데 연대 보증이 걸려 있었죠. 미라와 소라는 상속 포기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빚은 자기가 막아뒀다고요. 미리 대비해서 자기 명의 재산으로 정리했다면서 증서가 재봉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하셨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이 재봉틀에 뭔가 중요한 것들을 숨겨두셨다는 거요. 하지만 장모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면서 입을 다무셨죠. 미라와 소라는 계속 장모님을 데려가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장모님이 완강히 거부하셨거든요. 결국 두 사람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대신 유산 얘기만 꺼내며 눈치를 봤죠. 2024년 봄, 벚꽃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장모님이 조용히 잠드신 것처럼 돌아가셨어요. 전날까지도 저희와 저녁을 드셨는데 새벽에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죠. 마치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재봉틀을 옮기려는데 서랍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열어보니 이중 바닥이 있더군요. 조심스럽게 드러내자 봉투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장모님의 반듯한 글씨였죠. 민수와 지영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쓰셨더군요. 실상 이 집안을 지킨 건 민수와 지영뿐이었다고. 미라와 소라는 재산에만 눈이 멀어 부모를 방치했다고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민수와 지영에게 남긴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등기부 사본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장모님 명의의 부동산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도심의 작은
상가 건물, 월세를 받는 다세대 주택까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재산이었죠. 세 번째 봉투에는 통장 정리표가 있었습니다. 은행별로 계좌번호와 잔액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장모님이 평생 모으신 돈이었죠. 재봉사로 일하시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네 번째 봉투가 가장 중요했어요. 장모님의 자필 유언장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죠. 공증도 받으셨고 김태연 변호사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남긴 빚을 막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써야 했다고. 그 과정에서 미라와 소라가 부모의 재산만 노렸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장인어른 유언장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식이 흐릿할 때 미라와 소라가 유언장에 서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위 민수를 대제하는 내용인 줄도 모르고 서명하셨다는 겁니다. 장모님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공증까지 끝난 상태라 바꿀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자신이라도 진실을 남기기로 했다면서 모든 증거를 재봉틀에 숨겨뒀던 거였습니다. 김태연 변호사에게 연락했더니 바로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장모님이 생전에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다면서요.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원본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장모님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날짜도 장인어른 유언장보다 늦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됐다고요. 재산 목록도 명확하고 증인도 확실했습니다. 특히 장모님이 남긴 재산이 장인어른 재산보다 많았어요. 평생 알뜰하게 모으시고 현명하게 투자하신 결과였죠. 미라와 소라가 받은 외곽 토지보다 훨씬 가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지영이 편지를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부분에 쓰신 글귀 때문이었죠. 민수와 지영아, 너희가 진짜 내 자식이다. 효도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고맙고 사랑한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장모님은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진심이고 누가 가식인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를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재봉틀 속에 남기신 거죠. 변호사는 유언장 집행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될 거라면서 미라와 소라가 이 일을 제기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저희는 재봉틀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장모님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서랍을 다시 열어보니 작은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종이는 단단한 데 넣어야 변색이 안 온다. 사람의 마음도 그래야 한다. 미라와 소라가 들이닥친 건 유언장 소식을 들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을 떠나갈 정도로 요란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미라가 소리를 질렀죠. 당장 유언장을 내놓으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미라는 막무가내였어요. 필적 감정을 하겠다며 위조라고 우겼습니다. 소라는 더 교활했어요. 장례식 때 부의금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장례 때 들어온 부의금도 재산인이 나눠야 한다면서요. 심지어 조문객 명단까지 복사해 갔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뒀던 거예요. 부모 장례식에서 돈 계산하는 딸들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면서요.
동네 사람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미라와 소라가 부모를 방치했다는 소문이 퍼졌죠. 특히 장모님을 창고방에 가둬둔 일이 알려지면서 완전히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계속 법적 공방을 시도했어요. 변호사를 바꿔가며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번번이 기각됐습니다. 장모님의 유언장이 너무 완벽했고 증거도 명확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윙윙거리는 알람 소리였죠. 제가 설치해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가족을 깨웠어요. 지영과 아이들을 밖으로 대피시켰죠. 확인해보니 보일러 배기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집안에 차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119가 출동해서 확인한 결과 배기관이 인위적으로 막힌 흔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 같다고 했죠. 증거는 없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미라와 소라의 소행이라는 거요. 그 사건으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집착했던 안전 장비들이 가족을 구했다는 거요. 장모님이 늘 말씀하셨죠. 민수는 정말 꼼꼼하다고. 그게 큰 장점이라고요. 아이러니한 건 미라와 소라가 받은 재산이었어요. 외곽이면은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가치가 떨어졌죠. 반면 장모님이 남기신 도심 상가는 월세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지영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다 내다보신 것 같다고요. 욕심 부리는 사람은 결국 더 큰 걸 잃는다는 걸 아셨던 거라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다는 걸 보여주신 거라고요. 미라와 소라는 결국 빈손이 됐습니다. 장인어른이 남긴 빚까지 떠안게 됐죠. 상속 포기를 하려 했지만 이미 재산을 일부 처분한 뒤라 불가능했어요. 욕심이 화를 부른 거였습니다. 반면 저희는 장모님의 재산을 잘 관리했어요. 월세 수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떳떳하게 살았다는 자부심이었어요. 가끔 미라와 소라를 생각합니다. 그들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죠.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고 결국엔 재산도 잃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희는 끝까지 장모님을 지켰고 장모님도 저희를 지켜주셨으니까요. 그게 진짜 가족의 의미 아니겠어요. 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는 걸 장모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장모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기술과 가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이죠. 제 봉틀은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기술가정부 동아리방에 전시했죠. 학생들에게 설명해줬어요. 이 재봉틀로 한 가정을 일으킨 분이 계셨다고. 성실함과 알뜰함의 상징이라고요. 학생들이 재봉틀을 만지며 신기해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기계로 하는데 손으로 하는 게 더 정성스럽다면서요. 저는 그때 장모님 말씀을 떠올렸죠. 정성은 시간이 지나도 남는다고요. 지영은 병원에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장모님이 남기신 유산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 말했어요. 환자분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게 대부분 비슷하다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사랑한다는 말을 더 하지 못한 것들이라고요. 우리는 장모님을 통해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요. 재산이나 체면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죠. 미라와 소라의 소식도 가끔 들립니다. 서로 재산 문제로 싸우다가 연을 끊었다더군요. 자매 사이도 돈 앞에서는 남이 되더라는 씁쓸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설치했던 안전 장비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지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 가방도 늘 준비해둬요. 그날 새벽의 일을 잊을 수 없으니까요. 가끔 재봉틀을 보러 학교에 갑니다. 학생들이 그 앞에서 바느질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 장모님이 떠올라요. 꼼꼼하게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장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쪽지를 지금도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종이는 단단한 데 넣어야 변색이 안 온다. 사람의 마음도 그래야 한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지침이 됐어요. 지영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모님을 지킨 게 아니라 장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라고요. 재봉틀 속 편지로 진실을 밝혀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장모님은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긴 사랑과 정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재산보다 값진 유산을 남겨주신 거죠. 그게 진짜 상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가 뭔지 모른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라고요. 그저 곁에 있어주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거라고. 제 학생들에게도 늘 말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아무리 좋은 재봉틀이 있어도 정성이 없으면 좋은 옷을 만들 수 없다고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저도 장인어른, 장모님처럼 떠날 날이 오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우리도 자식들에게 정직과 사랑을 가르쳤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욕심은 빠르게 타오르지만 빨리 꺼집니다. 하지만 정과 기록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승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요. 장모님이 재봉틀 속 편지로 증명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보세요.